부동산 용어 들으면 머리가 아득해지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. 제가 DTI가 좀 높으신가요? 하면 이게 무슨 병명인가요?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? DSR 그건 무슨 아이돌 그룹 이름인가요? DSR하고 BTS 동일한 세트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이런 말을 들으면 머리가 띵해지잖아요. 그런데 이런 용어들 딱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시면요,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. 특히 오늘 알려드릴 대출과 세금, 이 두 가지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 전반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.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라는 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활용해야 될 강력한 시스템이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고요, 이젠 대출과 세금 걱정 없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중간중간 많은 분들이 겪으셨던 실제 이야기들도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 없이 딱 짚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. 레버리지는요, 우리말로 하면 지렛대의 힘이죠. 다시 말해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여러분이 가진 돈이 1000만 원과 은행에서 빌린 돈 9천만 원으로 1억짜리 집을 샀어요. 그리고 얼마 후에 집값이 10% 올라 1억 1000만 원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순이익은 1000만 원, 즉 투자한 내 돈 1000만 원에 비해서 100% 수익률입니다. 대출을 잘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. 저도 레버리지로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. 하지만 레버리지는 지렛대니까 너무 욕심내면 큰일 날 수 있어요.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원금은커녕 원금의 빚을 갚기도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 꼭 신중하게. LTV는 집값 대비 대출한 가능 비율이에요.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 원인데 LTV가 60%라면 6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. LTV 그냥 간단하게 100%인데 몇 프로 나한테 해주니,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. 쉽게 말해 은행이 나한테 이만큼은 빌려줘도 된다 라고 믿는 금액이에요. 이 LTV에 대한 집값의 매매 금액은 KB부동산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집값에 대한 공식적인 매매가의 LTV 금액을 정해놨습니다. 우리나라는 KB를 중심으로 해서 LTV를 정하고 거기에서 뭐 60%, 70%, 80% 대출이냐에 따라서 대출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. 혹시 이런 분 있나요? 집 계약서를 쓰기 전에 대출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 안 하고 계약부터 했다가 네? 대출이 안 나와요? 이런 난감해지는 경우예요. 그래서 LTV는 미리 꼭 체크하세요. 내가 5억에 사는데 만약에 4억 9천 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KB 부동산 금액이 나왔어요. 그럼 나는 4억 9천 금액에 맞게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. 내 매매가가 아닙니다. DTI는 내가 버는 돈 대비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. 이걸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고 DTI가 40%다.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한 해에 2천만 원씩만 대출이 상환 가능하겠군, 이렇게 보고 2차 2천만 원까지만 대출 금액을 맞춰주는 겁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. 우리 아들이 한 달 용돈 10만 원을 받아요. 그런데 우리 아들이 친구한테 빌린 돈 갚는데 8만 원 쓴다. 그럼 이건 좀 위험한데 80%인 거예요. 자기 돈의 80%를 전부 다 이자 갚는 데 쓰는 거죠. 그러면 2만 원 갖다 어떻게 살아요? 뭔가 은행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너 월급의 40% 이상은 대출 갚는 데 쓰면 점심 먹을 돈도 없을 텐데 하면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건 DTI가 낮으면 대출도 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. 돈 빌리기는 쉬운 시대가 끝났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. 마지막으로 DSR, 이거는 지금까지 받은 모든 대출을 합쳐서 갚을 능력을 따지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내가 진 빚 다 합쳐서 내가 감당 가능할까를 보는 겁니다. 제가 장보기로 설명해 드릴게요. 마트 카드값, 자동차 할부금, 이번에 새로 산 냉장고 할부금, 이걸 다 합쳐서 야 너 월급으로 이거 다 갚을 수 있어? 이렇게 따지는 게 DSR이에요. DTI와 비슷하지만 DTI는 대출의 이자만 포함이라면 DSR은 원리금, 특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. 원래는 이자만 내면 되는데 원금도 갚아라. 근데 너 다른 대출도 있어? 그럼 다른 대출 이자 낼 돈도 내가 빼고 돈 빌려줄게, 이런 거죠. DTI보다 DSR이 좀 더 대출이 덜 나오겠죠? 여기에다가 혹시 네가 금리가 1, 2% 높아져도 견딜 수 있니? 이것이 스트레스 DSR이라고 합니다. 이런 걸 더 도입해서 혹시 위험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망가지지 않고 은행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게 돈을 빌려주도록 맞춰놓는 겁니다.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도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거기 기준이 합당한지 확인하는 거예요. 이번에는 세금 관련 용어를 얘기하겠습니다. 세금이 정말 중요한데요,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으로 다 내면 남는 게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기 전부터 세금을 계산을 하고 세금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. 거기에 대한 기본 용어를 설명 들어보겠습니다. 집을 살 때 또 세금을 냅니다. 그것을 취득세라고 해요. 집값에 따라서 1.1%, 많게는 12%까지 나올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. 취득세가 1,1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2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. 취득세는 당연히 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요, 실제로 계산 안 해보고 샀다가 어라? 돈 부족한데 이러고 옆에 분들한테 돈 빌리고 카드로 막 납부하고 하는 바람에 되게 쩔쩔맸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매수할 때 꼭 취득세도 내가 있는지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. 지금까지 샀으니까 이제 집을 팔 때 내는 세금, 양도세로 넘어가겠습니다. 양도하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. 단어는 쉬워요. 근데 이 세율이 진짜 높아요. 주택 기준 상황에 따라서 6%에서 45%까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차익이 5억 원이다. 그럼 기본 세율이 40%라서 2억 원 내야 됩니다. 만약에 1년도 보유 안 했다. 그럼 70%
60% 내야 돼요. 2년 미만이면 차익의 60%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. 생각보다 엄청 금액이 크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이 2년 후에 매도할게요, 이게 양도세를 안 내려고 혹은 덜 내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꼭 신경 써야 됩니다. 매수한 날짜, 등기받는 날짜부터 2년, 1년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날짜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그 계획에 맞게 매도해야 되는 거죠. 즉 매수할 때부터 취득세, 양도세가 2년 후에 얼마 정도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. 그래서 그 하루 이틀 못 지켜가지고 제가 머리 쓰다가 양도세 많이 냈거든요. 그 10년 전이에요.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매수한 날짜 그리고 잔금한 날짜 꼭 계획을 하셔서 그 날짜에 맞게 해야 됩니다. 아참, 양도세는 잔금 기준입니다. 잔금하고 등기받은 날부터로 해서 이후로 계획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날짜 꼭 계산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야 되고 미리미리 2년 후가 언제인지 꼭 체크해 놓으십시오. 근데 내가 5억을 벌었는데 5억이 양도 차익이 났어요. 너무 좋잖아요. 아예 안 낼 방법도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비과세 혜택입니다. 집이 한 채만 있고 2년 이상 살았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. 예를 들어 아까 전에 5억의 아파트가 10억이 됐어요. 그러면은 12억 전까지는 비과세 조건인 2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5억의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거죠. 이거 아시면 부동산 투자가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. 이것은 주택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주택만 가능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 매수하고 할 때는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챙길수록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. 우리가 12억 이상 사기 전까지는 무조건 비과세로 따박따박 넘어가는 게 기술입니다. 이거 안 먹고 하신 분 거의 없어요.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생각을 꼭 하십시오.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서 2년 동안 무조건 들고 있어야겠죠? 중간에 파시면 50% 60% 세금을 팍팍 내면서 나라에 기여하시게 됩니다. 재건축, 재개발 이 두 가지는 진짜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. 재건축은 오래된 기존의 아파트 새로 짓는 거고요. 작은 층을 크게 짓는 겁니다. 재개발은 도로나 기본 시설이 안 좋은 것을 아예 뜯어 고쳐서 길도 만들고 아파트도 새로 만드는 열악한 동네를 아예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다. 재개발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짜잘한 2, 3층짜리 집 이런 것도 전부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거죠. 3, 40년 이상 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재건축. 재건축은 그래서 이게 무너질 만한지 오래돼서 얘가 이렇게 흔들거리다가 이 건물이 무너질 건지 안전진단 통과가 필수고요. 기존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재개발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동네 일부를 싹 다 재정비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.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들을 지역을 새로 개발해서 완전히 아파트촌으로 상가, 오피스텔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딱 넣는 거죠. 재개발은 보통 기존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.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죠. 이런 건 전부 다 강남권에 있어요. 재건축은 웬만하면 강남권입니다. 아이방 전체를 싹 다 바꿔서 인테리어, 바닥, 도배장판, 아래 층구지까지 다 바꾼다. 이름 재개발. 이거는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재개발입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두 용어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쉽게 말하면 길도 바꾸면 재개발, 길을 안 바꾸면 재건축. 아시겠죠? 건폐율과 용적률, 제가 레고 블록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건폐율은 블록의 바닥을 깔 수 있는 면적이고요. 용적률은 몇 층 쌓는가예요. 대지 면적이 100평인데 용적률이 200%라면 총 건축 면적이 200평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죠. 대지 면적 100평에 건폐율 50%다. 그러면 레고 블록을 앞으로 평이 있을 때 50평까지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용적률은요, 적층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쌓을 수 있는 걸 얘기해요. 땅 위부터 아래로 모든 층을 합친 면적을 계산한 겁니다. 오늘 대출, 세금, 그리고 재건축, 재개발, 건폐율과 용적률까지도 간단한 용어를 들어봤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도 레버리지 효과가 뭐예요? 그러면 같은 질문에 척척 답하실 수 있겠죠? 은행 돈으로 뭔가 계획을 해서 나의 돈을 작은 돈으로 만든다. 이게 딱 이해되시겠죠? 부동산 공부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처럼 느껴질 날이 올 겁니다. 용어를 모르면 대화를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용어부터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할 겁니다. 여러분 주변에도 부동산 공부가 필요하다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. 그리고 더 알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여러분들의 댓글과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내용 주시면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